안녕하세요. CPP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바빠가지고 계속 엉뚱한 자료는 많이 올렸었는데 정작 CPP제는 중간에 그 파기 부분에서 한번 끊겼죠. 파기까지 하고 수집, 이용, 제공, 파기까지 하고 지금 끊겼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안전성 확보 조치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부분은 따로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여기서 지금 너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그냥 필요한 이제 목적의 제공,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이제 안전한 제공 그런 거를 살짝만 보고 바로 이제 2과목 끝내고 바로 3과목으로 넘어가서 안전사고 조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2과목에서 많이 진도가 늦었는데요. 오늘 2과목을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2-4장, 그러니까 2과목의 네 번째,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재신 보장. 지금 이 파트를 보시면은 없네요. 이게 별게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렇게 지겹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OECD 8원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파트별로 OECD의 8원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조항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트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건데 뭐 크게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학습에 도움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파트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OECD 이원칙이죠. 여기 보시면 이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그래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OECD 8원칙은 제가 지겹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뭐 숙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그리고 3원칙, 목적의 원칙, 그리고 4원칙, 이용 제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데, 이 원칙은 사실 뭐 어렵지도 않고 내용 간단해요. 그거예요. 이게 지금 뭐 3장에도 있고 3과목에서 있고 뭐 안전사고 조치에서 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말 그대로 처리자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룹 내에는 이렇게 계열사가 많잖아요. 홍길동이 여기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 홍길동이 이사를 갔어요. 그 주소가 바뀌었죠. 근데 홍길동이 여기에만 주소를 바꿨어요. 그럼 같은 그룹사니까 목적 내 제공이 되는 거예요. 목적 외가 아니라 목적 내 제공인 거죠. 하지만 같은 처리자잖아요. 같은 처리자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뀐 주소를 최신화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DB 서버를 쓰잖아요. DB 서버에 이제 SQL 설치되어 있죠. SQL 쓰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목표가 그거죠. 중복 최소, 중복 제거. 그래서 정교화도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사실 뭐 굳이 비싼 SQL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거 엑셀 프로그램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정보 정확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더 이상 뭐 드릴 설명은 없는 것 같고요. 바로 또 다시 넘어가면 안전조치 의무. 그래서 이거는 이제 OECD 8원칙의 5원칙 정보 안전한 보호에 관한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OECD 8원칙 수정의 목이 공개가 되었네. 그 중에 한 개 빼먹은 게 가운데 수정의 목이 안전하게 공개가 되었네. 그쵸? 기억나시죠? 그 수정의 목이 안전하게 공개되었을 때 이 5원칙 이거거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안전조치 할 때 같이 포괄해서 같이 학습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근거 명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4장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에 대한 30조의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전조치의 의무는 포커스를 딱 짓자면은 딱 하나예요, 그냥. 안전조치를 어떻게? How? How? 어떻게 하는 방법. 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법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31조일 거예요. 예. 31조에 이제 책임자 지정도 있고 책임자 역할도 그렇게 쭉 있죠. 뭐 이 다음에가 처리 방침일 거예요. 그거랑도 또 겹치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안전사 확보 조치, 또 그에 따른 공개 수립,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사 확보 조치를 그 부분만 제가 아예 따로 파서 따로 보충 자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안전사 확보 조치할 때 유형1 있죠. 침묵단체. 많이 예외가 돼요. 그러니까 유형1, 유형2, 유형3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유형1은 많이 완화를 시켜주죠. 뭐 그래도 아무리 완화가 돼도 뭐 암호화 조치, 그러니까 접근 통제 막 그런 건 안 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개인정보 책임자는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58조에 개인정보보호법 58조에 예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58조. 그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칭은 업무에 한해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업무가 아니면 처리자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도 처리자죠. 업무를 하니까.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는 처리자라는 개념을 안 보죠. 안 보지만 개인정보 책임자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58조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리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유형1하고는 약간 좀 별개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아무튼 그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안전조치 확보에 대한 조치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보충 자료로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증거라고 하면 그렇고 명시할 수 있는 근거할 수 있는 각 법 조항이에요. 이게 안전조치하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4장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뭐 30조 처리 방침 공개 이런 부분이고 그냥 한번 이걸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뭐 같이 또 저랑 같이 학습하겠지만 이렇게 있고 뭐 보호 책임자 업무 자격 이거 뒷부분에 제가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안전조치 확보할 때 구체적으로 각 자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제가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적 안전조치 그래서 관리적 안전조치는 결국에는 책임자 지정 뭐 그에 따른 작용 요건이 있고 그 다음 책임자 역할 그리고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해서 뭐 이제 말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암기하세요. 이 순서가 내부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순서이기도 하고 이 순서대로 법규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암기하시는 게 두고두고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암기가 힘드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걸 제가 조금 더 암기할 수 있게 제가 안내 드리려고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이게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할 때 공공기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임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표 보셨나요? 제가 보충자료 올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별도로 되어 있죠. 대통령 직속으로. 그 개인정보 책임자한테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업무를 잘해요. 그래서 이 팀장님이라고 할까? 팀장님이 이 친구 일을 너무 잘하니까 마침 개인정보 책임자 하시는 분 나갔어요. 아, 그럼 너가 이거 해? 그냥 돼요, 안 돼요? 민간 기업일 때 안 되죠. 왜냐면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가 지금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이런 조직도처럼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은 뭐 담당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는 뭐 대표가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공공기관은 그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각 장 바로 밑에 급이죠. 그래서 이 급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그 추가 뒷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시도록 하고, 안전조치할 때 공개를 해야 돼요. 그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의 원칙.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랑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그러니까 메모를 드리자면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있죠. 처리 방침. 그래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때 공개할 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자격이 어떤 그 처리자의 조건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 역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르시니까 여기서도 제가 지금 안내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같이 뒤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세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규정에 대해 포함되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률 등의 규정한 내용을 포함되어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내부관리계획서랑 내부관리계획 방침이랑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표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렇게 앞에 따옴표가 있어요. 반드시 이 용어를 쓰도록.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보면은 홈페이지 뭐 쇼핑몰 내려보시면은 맨 밑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프라이버시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반드시 이 용어로 해야 돼요. 근데 내부관리계획서는 명칭을 바꿀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미만 똑같다면 굳이 그 의미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그냥 그대로 저희는 나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가장 합당하고 어떤 문제 요지가 생길 위험이 없죠.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항목을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조금 이제 CPP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말을 바꾸죠. 제가 빨간색 했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걸 조금 많이 바꾸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3자 제공 있으면 3자 제공, 위탁 있으면 위탁 제공.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일 때입니다. 공공기관일 때 행정안전부요 장관한테 개인정보 파일 등록해야 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제공해야 되는 항목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구별하셔야 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탁이죠. 3자 제공이 있으면 3자 제공도 등록합니다. 근데 위탁은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위탁 있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위탁도 그렇겠죠 하고 넘어가시는데 엄밀히 달라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 일자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처리한다. 위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 파일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행안부에 등록할 때는 위탁을 등록할 필요가 없죠. 위탁 자체가 이자잖아요. 그래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뭐 이것도 조금 말을 바꿔서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항상 중요한 포커스가 내가 지금 어떤 걸 암기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거를 정확히 아신 다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하나 암기하시고 그 다음 내부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항목 사항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엔 행안부 장관의 공공기관 행안부 장관에 등록해야 되는 것들 그렇게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낫지. 이거 암기하다 저거 암기하다 하면은 여기에 들어갔던 게 그거 같은데 하고 막 헷갈리시죠. 아무튼 그거 좀 번외적인 거고 빨리 일단 2장을 끝내도록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 중 공개해야 되는 항목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앞에 장이랑 똑같네요. 그대로 이거 암기하시면 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그거죠. 처리자 저희가 동의받을 때 하는 항목이죠. 그리고 수탁 있으면 수탁, 제공 있으면 제공. 제가 이걸 굳이 왜 또 포함시켰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은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맨 끝에는 이거 제가 또 중복으로 넣네. 네. 이것도 중복을 넣었는데 왜 제가 이거 만들 때 이게 워낙 제가 오래전에 만든 자료라서 물론 녹음은 지금 하지만 만든 거 오래돼서 만들다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항목을 안내하고 위탁이 있으면 위탁 안내하고 수탁이 있으면 수탁을 안내하고 제공이 있으면 제공을 안내하고 그 다음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그 다음 이제 개인정보 책임자도 명시하고 아니면 그 부서 이름, 연락처 명시하고 만에 하나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관 그리고 여기 담당하는 연락처 참 그게 중요하죠. 맨 밑에 이제 신고 기간을 적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쇼핑몰 보시면 맨 밑에 뭐 신고 기간에 뭐 기사를 적을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신고 기간이니까. 근데 그냥 주소만 이렇게 해놨어요. 누르면 클릭이 안 되죠. HTML에 무슨 태그죠? HRC인가? 이 태그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거 웹 하시는 분한테 이 태그만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 클릭만 하면 되니까 클릭이 돼서 이 사이트로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야죠. 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출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 한다. 일단 쭉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만들어졌을 때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 주체에 알려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건 망법입니다. 망법하고 개법하고 달라요. 구별해드릴게요. 일단 읽고 이런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어떤 사유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인지한 시간을 24시간을 경과해서 신고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유출된 시점을 일단 안내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되었을 때 안내할 때 5일 이내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 피해를 발생할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 추가로 신고 기관도 같이 해주는 게 합당하죠. 그리고 링크까지 클릭해서 연결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건 개보법입니다. 이건 망법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 정보주체 간에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인터넷 함께 홈페이지 알아보고 싶게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홈페이지가 안 될 때는 가름하는 방법 있죠. 근데 이 가름이 항상 똑같아요. 공개할 때 가름은 항상 정해져 있고 뭐 통지할 때 가름은 정해져 있고 이거 제가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유출사고가 발생인데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5일 이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출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거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개보법하고 왕법하고 구별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왼쪽에다가 우선권을 줘요. 왼쪽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개보법을 공부하는 거지 왕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왕법에 있던 개인정보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 기간 5일인데 3일로 되어 있네요. 네. 침해 사고가 났을 때 개보법은 5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왕법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신고랑 통지하는 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걸 좀 구별하셔야 되는 게 신고는 1000명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개보법은. 근데 통지는 단 한 건이 침해 사고가 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에 10명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 신고 안 해도 되죠? 1000명이 안 되니까. 근데 통지는 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통지는 해야 돼요. 그에 비해 왕법은 단 한 명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하는 숫자랑 통지하는 숫자 이걸 조금 어려운 거 아니고 옛날 책들은 10,000명을 되는데 잘못된 거고 옛날 개정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통지하는 절차도 아셔야겠죠. 지금 침해 사고가 났어요. 무조건 통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신고해야 돼요? 지금 먼저 위급한 사항을 조치를 해야 되죠. 선조치. 그 다음 통지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 후속 조치, 재발 방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신고 절차를 통지하는 절차도 한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이게 조금 말장난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좀 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 순서만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개보법하고 왕법하고 이제 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건데 이건 통지예요, 통지. 개보법은 10건이면은 신고 안 한다고 했죠. 통지만 한다고 했죠. 그때 이 두 가지만 통지해도 돼요. 물론 10가지 통지해 주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최소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법은. 그럼 그 이상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안전조치 확보해야 되는데 개보법에 대해서 안전조치 확보에 대한 조항에 대한 그 근거 명시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좀 더 깊게 학습하실 분은 이 각 항목까지 구별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되니까 CPPG는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아니까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망법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조항하고 이 조항하고 의미가 다른 조항일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한 걸 많이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일단 이렇게 지금 이 조항을 제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거 그냥 보시라고. 이거 보시고 뭐 법제처 가셔서
하나하나 다시 뭐 조합 이렇게 보시면 힘드실까봐 제가 일단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면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이 안전조치에서는 아까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신고 이게 시험 CPPG 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분리 보관 뭐 어떤 앞서 저희가 파기를 했잖아요. 제가 워낙 오래 녹음해가지고 파기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듣고 싶은데 제 목소리를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안내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정리해서 다시 파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특별법을 가장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 따른 파기를 분리를 하셔야 되고 또 분리할 때 망분을 해야 되고 특히 망법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접속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저한테 안내를 해야 돼요. 곧 1년이 되니 당신 정보를 이때까지 접속을 안 하면 삭제하겠다. 그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30일 전이에요. 문제 60일 전 그렇게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유추사고 났을 때 아까 이 순서 당연히 가장 위급한 상황 대응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해 구제해야 되고 그런 여기 각 항목들 있죠. 이거 제가 뒷부분에 정리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같이 보시죠. 이거 지금 여기서 이게 옛날 자료라서 제가 처음 만든 자료라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일단 이거 진도만 일단 빨리 나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3과목, 4과목 때 이 안전성 확보 조치만 따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개보법, 여기는 망법에 적용된 사항. 물론 이거랑 의미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29조 안전성 확보 조치 여기는 그거죠. 이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이제 법적 근거에 대한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해설서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망법에도 해설서가 있습니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라고. 여기는 이제 취급자 관리 감독인데 망법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보법에는 위탁자가 3자가 아니죠. 수탁자죠. 3자랑 수탁자 다른 거죠.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취급하는 알바생도 있고 그 비정규직도 있고 취급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교육은 연 2회.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제가 그 CPPG 보충 자료가 아니라 그 정보보호 그 컨설팅 파트에 제가 따로 명시를 했는데요. 정기적인 게 있고 주기적인 게 있는데 이때 계획이 정기적입니다. 정기적하고 주기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그대로 설명드렸던 게 또 중복이 또 됐는데 처리 방침입니다. 처리 방침. 법적인 명시를 보면은 그대로 되어 있죠. 그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침은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어떤 문제 보니까 처리 방침 동의도 되어 있더라고요. 처리 방침 동의를 왜 받죠? 홈페이지 맨 밑에 그냥 공개가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보는 건데 처리 방침 동의 안 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쵸?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또 틀리시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처리 방침이랑 이게 좀 개념이 안 와닿아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아무 쇼핑을 보세요. 거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없으면 가른 방법이 있죠. 이것도 뭐 고지서도 있고 뭐 똑같이 뭐 지역 신문에 고지해도 되는 거고 2회 이상. 그거고 망법 같은 경우는 망법도 똑같아요. 망법도 항상 공개해요. 이것도 항상 공개해요. 항목도 다를 게 없죠. 수집, 목적, 수집 방법, 또 그 기관, 또 안전성 확보 조치도 들어가니까 기간이 도달했을 때 파기, 또 이용, 정보 주체라고 하지만 망법은 이용자라고 하죠. 시험 문제 볼 때 다음 뭐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문제다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럼 바로 문제 질문에 나오죠. 근데 질문에 이용자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망법 문제예요. 그거는 처리자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개국법 문제죠. 이렇게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의 차이도 하셔야 되고 뭐 아무튼 이용자 망법으로 따지면 이용자의 권리행사 방법, 여기는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그 책임자, 개인정보 책임자, 부서, 이름, 전화번호 그렇게 있죠. 책임자 지정, 책임자 업무.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책임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업무가 있어야 되죠. 망법에도 개인정보 책임자가 있죠. 그리고 정보보호 책임자가 있죠. 그래서 이번 19년도 6월에 의무가 됐죠. 그 의무가 됐죠. 시소 자격이 정보보호 4년, 개인정보 1년. 저도 이거 확인을 못해가지고 저랑 거리가 저는 아직 이거 쳐다볼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 안 봤는데 생각보다 자격 요건이 높지 않아요. 4년이었나? 그럼 5년인가? 또 자격 요건 된다고 어떤 기업에서 시소를 다 뽑을까요? 아니겠죠? 네, 어쨌든 이번에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당장 그렇고 개국법 개인정보 책임자 자격 요건 공공기관은 정해졌죠. 왜냐하면 독립성을 그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4급이 장일 때, 3급이 장일 때, 그 몇 급 이상 이렇게 쭉 있죠. 그거 제가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민간기업도 2번급 아니면 대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리한 표가 있을 거예요. 뒤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고 개인정보 등록 공개네요. 잠깐 32조네요. 32조 개인정보 등록 이게 그거네요. 이게 공공기관이 이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은 이 개인정보 파일을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맞법이 없어요. 개보법에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보고해야 돼요. 이게 행안부 장관한테 매년 3월에 보고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파일이 뭔지 아시죠? 제가 어떤 수첩에 파일 정의를 보시고 오시면 정확한데 여기에 홍길동의 이름 적었어요. 여기는 춘향이의 주소를 적었어요. 여기는 임꺽정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수첩이 개인정보 파일일까요? 아니네요. 이건 그냥 개인정보지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파일은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그 용어대로 저장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그거는 개인정보, 지금 제가 말한 건 이거는 개인정보이지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죠. 실무에서는. 어쨌든 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 6번. 여기 6항을 보시면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이게 뭐죠? 3자예요. 3자가 있으면 3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꼭 시험 문제 위탁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까요? 이게 모르시는 분한테는 팁인데 아시는 분한테는 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듯이 처음 개보법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알고 개보법을 보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은 다시 보이게 되고,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고, 새로운 게 또 보이고, 어렴풋이 알았던 걸 정확히 알게 되죠.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복하고, 시험 문제 위주니까 시험 문제 위주로 중요한 거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이거 똑같네요. 똑같은 건데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